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정세균 총리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작되면 바로 전해드리겠고 먼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떨어졌는데 그렇다면은 감소세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신규 확진자가 450명, 그리고 국내 발생 413명, 해외 유입 37명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만 보면 33,824명인데요. 나흘 만에 5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주말 검사 건수가 준 영향이 크고요. 그럼에도 이 450명이 나왔다는 건 3차 유행이 계속 억제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주말은 주말끼리 비교해 봐야 할 텐데요. 예. 지난 일요일 30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0명 정도 오늘 더 많이 나온 거고요. 네. 주말 검사 건수 영향을 보장한 이 유행 추세를 보더라도 양성률 살펴봐야 하는데 양성률도 3%로 높게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기자 간담회가 곧 시작될 예정이니까 기자 간담회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기자 간담회 현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의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앉아서 착석하신 상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입니다. 지역사회의 감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일상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는 일에 정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아낌없이 투입할 것입니다. 정부는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옵니다. 다시 한번 위기 앞에 서 있지만 우리는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반드시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시련이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 간담회는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해 국민께 자세하고 진솔하게 보고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희망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보고드리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겠습니다. 절대로 국민을 위험에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오늘 중대본 회의 결과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집단 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합니다. 이와 함께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추가로 집합을 금지합니다.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의 강습도 금지합니다. 다만 대학 입시 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 하에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 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또한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기간은 2주간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 전하, 복지부 장관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여부를 떠나 전 국민들께서 코로나19 방역 태세에 돌입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방역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정부 주도 방역을 넘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방역으로 전환하는 K-방역 시즌 2를 열어야 합니다. 협조가 아닌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생활 방역이 필요합니다. 일상을 코로나와 함께해야 하는 위드 코로나를 넘어 이제 능동적으로 코로나를 이겨내는 코로나 아웃의 정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 국민에겐 어려운 고비에 더 큰 힘을 내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국민과 정부가 끝까지 힘을 모아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고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실 때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 주십시오. 예, KBS 예, 안녕하십니까. KBS의 이효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세에 있고 또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많고요. 중대본 내에서도 그런 경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시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상향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중대본에서 파악하고 계신 위험도 높은 지자체는 어딘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단계 조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각 지자체와 의논들을 하였고요. 또 중앙정부의 각 부서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지난 2, 3일간 우리 질병청장께서 중심이 되어서 이견을 조정을 하였는데 결국은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2단계, 1.5단계 플러스 알파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주된 이유는 원래 이제 단계 조정을 할 때 확진자 숫자가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이 중증 환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느냐 또 그 확진자의 구성 연령층이라든지 앞으로의 중증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등등 이런 내용들을 보조 지표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생활방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지방은 1.5단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2단계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런 곳은 뭐 전북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의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게 이제 기초자치단체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10여 개 곳이 그런 대상지가 있어서 그런 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우리 질병청이 방대본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권유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이 지난 일주일 전에 2단계로 격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2단계 격상은 유지를 하되 플러스 알파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우나라든지 또 줌바라든지 이런 특별한 시설의 경우에는 2단계보다는 더 격상된 집합 금지를 하는 것을 통해서 2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단계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정밀 방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것보다는 정밀 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중대본의 입장입니다. 예, 다음 기자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질문하실 기자분. 예. 네, MBN 이수아 기자입니다. 여기 방역 강화 조치 내용 중에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리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를 금지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런 파티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들이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금지를 정확히 하시는 건지 그리고 어긴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물론 이제 이 금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처벌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권유를 통해서 실행이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큰 무리 없이 실천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그 국민 개개인도 그러시고 또 호텔을 비롯한 그 사업장의 경우에도 중대본에서 어떤 권유를 하면 비교적 잘 따라 주었고 특히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 그런 중대본의 결정에 대해서 감독을 한다고 할까요? 소통을 하면서 가능하면 그것들이 지켜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강제라고 하기보다는 2단계 이제 조정 2단계인데 방역 단계는 그런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지자체와 관계 이 업장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면 방역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기자분. 네, 정세균 총리의 기자 간담회 그리고 몇몇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함께 보셨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이 기자 간담회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네, 거리두기 격상을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수도권은 2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정 시설들 위주로 해서 방역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외 지역의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상향해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되 사우나나 한증막은 운영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줌바, 스피닝, 그리고 에어로빅 같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학원이나 교습소 등 관악기 및 노래 연습도 금지시키는데 다만 이제 대학 입시 준비생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방역 지침만 잘 지킨다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아파트 내 이 복합 편의 시설들, 뭐 사우나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고 부대 시설들은 이제 운영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제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이 숙박 시설에서 이제 연말 연시 파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서 위험도가 조금 더 높은 지역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더 이거보다 더 높이 올릴 수 있다는 여지를 뒀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는 기본적으로 2주를 기본 단위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국민 여러분들께 강한 이 당부의 요청에 말을 했는데요. 이제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하면서 전 국민이 이 개인 방역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어 태세에 돌입해야 된다는 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정부 주도 방역을 넘어서요. 국민과 함께하는 그 K 방역 이 시즌 2를 준비하자는 건데요. 좀 더 능동적으로 이제 정부 방역만으로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그렇겠죠. 갖다가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결국 국민들이 함께 나서서 코로나19를 아웃하는 정신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그러면 사실은 유지하냐 마르냐 뭐 이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경론도 있었고 한데 다만 2.5단계로 수도권에 대해서 격상을 하지 않고 2단계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각 부서 내에서도 이견이 많았고 그리고 각 지자체하고도 여러 가지 이렇게 조율을 해본 결과 지금 확진자 숫자가 분명히 중요한 지표기는 하지만 네. 이제 여러 가지 얼마나 우리 의료 시스템이 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갖다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수도권 2단계를 계속 유지하되 여기다가 더해서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확진자가 늘면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병상 수가 부족하면 참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떨까 궁금한데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문제는 환자가 늘어나면요.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큽니다.
실제로 국내 치료 중인 환자 수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000명 이하였는데요. 네. 지금 현재 격리 중인 환자 수가 5,739명입니다. 그만큼 중환자실, 일반 병상,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중 증세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만 해도 76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또 어제 한 분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52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일단 11월 28일 어제 기준으로요. 병상의 현황을 갖다 좀 분석을 해보면요. 예. 국내에 이제 코로나19 관련 중환자실은 86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실은 1,960여 개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생활치료센터는 한 1,400여 개 남아 있어서 가동률이 한 57%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만 보면은 여유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이 숫자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2.5로 올리지 않고 2단계로 지금 유지하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숫자적으로 병상의 여유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 코로나19 확진자가 단순히 이렇게 선형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지수함수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이 병상, 남아있는 병상도 금세 다 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라는 건데요. 그래서 의료 체계가 마비되는 걸 막으려면 확실히 이 거리두기를 갖다가 잘 해서 앞으로 이 확진자 수를 갖다가 줄여야 되는 게 앞으로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기존 집단 감염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최은진 기자, 먼저 수도권의 신규 확진 현황을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모두 26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54명, 경기 88명, 인천에서 21명이 늘었습니다. 나흘째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양새지만 아직 확산세가 꺾였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수도권 국내 발생 확진자는 어제보다 60명 줄었지만 전체 국내 발생의 6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400명대여서 이미 2.5단계 기준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도권 곳곳에서는 아직 집단 감염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는 강서구 댄스 교습 관련 확진자가 21명 추가돼 누적 176명이 확진됐고 또 서울 마포구 홍대세교회 관련 1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서울 동대문구 탁구장 관련해 10명이 추가 확진됐고 경기 화성시 지인 모임에서 15명, 연천 군부대 관련 확진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또 인천 남동구 동창 모임 11명 등 곳곳에서 새 집단 감염도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가족과 지인 모임은 물론 학교와 사우나 등 일상 공간 어느 곳에서나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어 확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첫 주말인데 종교 행사에는 달라진 모습이 있었나요? 네, 기존 1.5단계 때는 전체 좌석수의 30% 이내 인원만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이 비율이 20%로 줄어듭니다. 서울시가 오늘 서울 시내 670여 곳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대상 시설은 중소형 교회 600여 곳과 성당과 사찰 각각 20여 곳 등이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1,000만 시민 멈춤 기간을 선포하며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음악실 집단 감염이 요양병원과 실내 운동시설, 콜센터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엿새째 두 자릿수 감염이 잇따르면서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아른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연 음악실 관련 이미 4명의 확진자가 나와 부분 격리 조치 중인 부산의 한 요양병원. 부산시는 재검사를 통해 이 병원 입원 환자 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치매 등을 앓고 있는 고령 환자들입니다. 부산 수영구의 한 국제학교에서도 학생 8명이 확진됐습니다. 부산 동구의 실내 운동시설 확진자의 접촉자로 실내 운동시설 관련 확진자만 27명에 달합니다. 역시나 초연 음악실 관련 연쇄 감염입니다. 이처럼 초연 음악실 집단 감염이 요양병원과 학교, 콜센터 등으로 확산하면서 관련 확진자 수가 103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부산 연제구의 한 교회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15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초연음악실 연쇄 감염과 감염 경로가 모호한 집단 감염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부산에서는 엿새째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병상 확보도 비상입니다. 우선 부산의료원에 6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대구시에 병상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 들어가면은 모든 병상이 다 차게 됩니다. 대구시의 병상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또 부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도 내일 문을 열고 다음 달 2일부터 환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양성 판정을 받은 부산 720번 확진자가 오늘 숨졌으며 부산시는 사인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충북 제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5일 김장을 하기 위해 친인척들이 모인 것이 화근이 됐는데 이 김장 모임 이후 제천에서 닷새간 모두 5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하명구 기자, 오늘도 제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이나 나왔다면서요? 네, 저는 제천시 보건소에 나와 있습니다. 선별진료소가 운영 중인 곳인데요. 제천에서는 오늘 하루 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선별진료소를 찾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한산해졌지만 낮 시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발길로 붐볐습니다. 제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부분 지난 25일 김장 모임과 관련이 있는데요. 제천에서는 지난 25일 김장 모임을 가진 뒤 60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자 제천시는 어제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수칙을 엄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오늘 충주에서도 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기존의 확진자 가족 2명을 포함해 지역 내 감염으로 모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제천 김장 모임과 당구장 관련 확진자 등 3명이 추가되면서 오늘 하루 충북에서만 2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천시 보건소에서 KBS 뉴스 하명구입니다. 경남에서도 노래방과 이통장 연수와 관련한 지역 감염이 계속되면서 신규 확진자 22명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 신규 확진자만 300명 넘게 늘어나면서 누적 확진자가 600명을 넘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상현 기자, 경남 지역의 현황 전해주십시오. 네, 경남은 어제 오후 5시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명이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61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시가 15명, 김해시 3명, 진주시 2명, 양산시와 거창군이 각각 1명씩입니다. 창원은 15명 가운데 11명이 아라리 노래방 관련으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확진자가 다녀간 목욕탕을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는 초등학교 교사가 포함됐고 지난 금요일까지 등교한 중학생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해당 학교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돼 학생과 교사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아닌 기존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경남 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5명, 부산 지역 확진자 접촉으로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 이통장 연수와 관련해서는 신규 확진자가 2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64명이 됐습니다. 근무자가 감염됐던 창원 힘찬병원은 어제부터 폐쇄돼 97명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 창원병원은 이틀째 일부 병동이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원시는 오늘 새벽 0시부터 하동군 진주시에 이어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세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사례 가운데 사우나와 식당, 주점,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된 경우가 47명에 달한다며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상황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섰고 일본에서는 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하루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20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로는 최대치로 미국은 25일 동안 계속해서 10만 명이 넘는 하루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다만 20만 명이 넘는 수치 가운데 일부는 추수감사절 휴일이었던 26일과 이튿날인 27일 환자 수가 합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선 추수감사절에 최소 20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 수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기준으로 존스홉킨스대가 집계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17만 7천여 명이며 사망자는 26만 5천여 명입니다. 일본에선 코로나19 중증 환자 수가 지난 2주 동안 2배로 늘어난 44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후생성은 이들 가운데 인공호흡기 등을 이용해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가 지난 13일 현재 234명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감염 대상이 모든 연령층으로 퍼진 데다 고령 환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제까지 일본의 누적 환자는 14만 6천여 명, 사망자는 2,100여 명입니다.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6,200여만 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고 145만여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유행 확산과 함께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신문이 내일 열립니다. 윤 총장이 복귀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달린 것인데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예정돼 있어 이번 한 주가 윤 총장의 거취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전 11시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윤 총장은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어 이르면 내일 또는 다음 날에 법원의 결정이 나올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쟁점은 법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는지입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위법성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때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따져볼 대목입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2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의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이 추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며 법정 공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거취의 변수 중 하나입니다. 징계위 전에 감찰위부터 열어야 한다는 일부 감찰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감찰위 임시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감찰위에서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모일 경우 징계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던 전두환 씨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2년 6개월간 재판이 이어졌는데 내일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고 기일이 열립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법원 곳곳에 철제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전 씨의 세 번째 광주법정 출석에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한 겁니다. 지난 2017년 본인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했던 전 씨. 조비오 신부의 조카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고 이듬해 검찰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년 6개월간 18차례 공판기일이 열렸고 앞서 지난달 초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했는지와 전 씨가 이를 알고도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헬기 사격이 법정에서 입증된다면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이 시민군에 맞선 자위권 발동이라는 신군부의 논리가 무너질 뿐더러 정부 보고서인 2017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에 이어 사법적 판단까지 내려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만적인 군의 작전, 이른바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둘러싼 재판으로 2년째 7개월 넘게 쟁점이 이제 끌어왔고 그런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릴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재판 당일 5월 단체 등은 광주지법 앞에서 전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예고했고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지난 27일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이 2013년 11월 스페셜위원회 공개 채용을 하면서 지인의 자녀를 부정 입학시켰다며 지난 3월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얻어 속칭 영끌로 집을 사려는 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급증하는 신용대출을 잡기 위해 내놓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 규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제 대상은 고소득자입니다. 1년에 8천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가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DSR을 적용해 대출 총액을 규제합니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같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중요한 건 신용대출이 1억 원에 미치느냐입니다. 1억 원 기준을 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다른 대출은 금액과 상관없이 추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신규 대출만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가 상환을 연장하거나 금리 같은 조건만 바꾸는 재약정의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안에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 신용대출로 빌린 돈을 모두 회수합니다. 부동산 대출을 한도까지 받고 억대 신용대출을 더 받아 이른바 영끌 투자하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과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등은 이번 규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최근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던 전세 대출은 실수요자를 고려해 이번 DSR 규제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전북 정읍의 한 오리 농장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I 위기 경보를 주위에서 심각으로 올리고 발생 지역인 정읍 내 모든 가금 농장의 이동을 7일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경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정읍의 한 오리 농장입니다. 방역요원들이 농장 진입로를 막고 외부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기르는 오리 19,000여 마리를 긴급히 처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출하전 검사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발견돼 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8형 바이러스로 최종 판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H5에 대한 세부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H5N8라고 하는 형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야생조류가 아닌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18년 3월 17일을 마지막으로 2년 8개월 만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가금류 농가들은 확산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청결 상태가 최고의 농장인데 불구하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반 우리 농장들은 의아해하죠. 충격이라는 표현보다는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방역당국은 오리 농장에서 반경 3km 이내 6개 농가의 닭과 오리 39만 마리까지 처분하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농장 반경 10km 안을 방역 지역으로 설정하고 모든 가금류 농장의 이동을 한 달여 동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올리고 전국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서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병아리와 오리의 유통이 금지되며 매주 수요일 일제 휴업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대로 정읍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전국 가금 농장 주변의 저수지, 하천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이 진행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부터 전국의 가금 농장 5,700여 호 인근의 작은 저수지와 하천, 진입로 등에 대해 주 4회에 걸쳐 소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국의 가금 농장과 가금 관련 축산시설 내 작업자용 장화, 차량 바퀴, 운전석 발판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회사 돈으로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 급여를 지급하는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침대업체 시몬스의 안정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이자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 자금을 망설임 없이 개인 용도로 썼고 횡령액이 4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가 지난해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6천여 건의 1.7배였습니다. 아파트 매입자의 연령대를 보면 30대 이하가 올해 2만 9천여 건으로 작년 14,800여 건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에서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1.7%에서 올해 36.5%로 상승했습니다. 일본 상공에서 유성으로 보이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모습이 NHK 방송 카메라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유성 중에서도 특히 밝은 빛을 내는 불덩어리가 일본 서쪽 지역에서 관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에현과 아이치현 등에 설치된 NHK 카메라는 남쪽 상공에 출현한 불덩어리가 수초 동안 낙하하다가 섬광을 발산한 뒤 사라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에서는 기온이 3.6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이나 춥겠는데요. 한낮에도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고요. 또 12월의 첫날이 들어있는 이번 주는 서울의 경우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많이 춥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인천과 수원, 홍성에서는 올가을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밤 사이에도 서해안과 경기 남부에서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경기 남부, 충남 북부 그리고 전북 서해안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 4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7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